토요일에 지적인 인문학 나들이 출판도시 인문학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출판도시 인문학당에서 모실 분은 서울대학교 임현진 교수님이십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연 미래에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고민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이 덴마크에 있는 미래연구소에서 1958년도에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려본 겁니다. 물론 이건 약간 가공을 한 거예요. 칼라는 가공을 한 겁니다. 그 당시 흑백이죠.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소위 이 향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다 나와 있어요. 보시죠. 3D 칼라 TV,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는 이 천장, 그 다음에 개인용 헬리콥터, 또 이 소위 지붕에 있는 착륙장, 또 계단도 움직이는 계단, 또 이 집안 모든 걸 소위 통제할 수 있는 패널, 다 오늘날 저희가 향유하는 것은 58년도에 이런 상상을 했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러닝머신론이라는 얘기가 있죠. 제자리에서 맨날 겉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계 싫어해요. 뛰려면 이거 뭐 나가서 뛰어야지, 왜 그 좁은 데 가서 기계 위에서 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우리 지금 경제를 특히 비유를 해보면은 러닝머신처럼 빨리 뛰어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크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는 세월호 참사고 다른 하나는 윤일병 폭행 소위 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급조해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를 봤습니다만은 결국 수사권 기소권이 빠졌기 때문에 유족들의 항의로 인해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야당은 요구를 합니다만은 여당이 수용을 하지 않는 이런 지금 지경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결국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소위 의식이나 문화, 제도 면에서 고칠 것이 많다. 근데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좋은 제도는 얼마든지 갖다 베껴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 법령 이런 거 보면 뭐 좋은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제대로 안 되느냐? 의식이나 소위 규범이나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문자를 써서 말씀드리면, 신제도주의를 얘기하는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를 얼마나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나 문화나 관행은 쉽게 안 바뀐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불감증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 기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도처에 위험 요소가 좀 깔려 있어요. 특히 그 책임이라 할까, 책임의식 면에서 보면은 세월호를 소위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또는 승무원들이나 보게 되면은 얼마나 소위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 제도 면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역시 보면은 좋은 거는 많이 베껴다 놨는데 이 법령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또 이 윤일병 구타 살해 사건 같은 것은 참 믿을 수 없는 악행인데, 이런 것이 과거보다 오히려 연속성을 가지고 연이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뭔가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가정, 학교, 사회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인성교육을 다시 시켜줘야 되죠.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젊은 사람은 결국 우리 세대의 미래를 걸머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 의식을 갖는다든지 또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우리 미래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표현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피로 사회다, 뭐 과속 사회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산불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불만이 많아. 또 불신을 합니다. 서로 신뢰가 깨져 있어요. 믿질 않아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 갈등의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지역이나 계층 또는 세대 또는 남녀 이런 사이에서 갈등이 있죠. 뭐 어느 사회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은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갈등이 있어야지만 그 환부를 치료할 수 있고 또 보다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파괴적이고 소모적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것은 OECD 27개 나라들 중에서 갈등이 네 번째로 높고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이 0.71인데 0.44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죠. 소위 요사이 말하는 SNS, 인터넷이라든지 소위 디지털 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회사를 창업한 나이를 한번 보세요. 창업한 나이. 자, 이 게이트는 20살. 하버드대에다 때려치고 나왔죠. 스티브 잡스는 리즈 칼리지라는 휴머니티 칼리지에 또 때려치고 나왔죠. 주커버그 19살에 또 하버드에 때려치고 나왔죠. 다 이렇습니다. 뭐 학교 때려치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도권의 학교라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못 돼요. 살아남은 사람은 되지만 성공한 사람은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히 도전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대의 변화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라디오 세대였죠, 사실은. 근데 중학교 때 한일 협정이 되면서 소위 구상권 차원에서 TV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촌에 살았는데 신촌에 동네 TV가 하나 들어왔는데 밤이면 그 TV를 보느라고 전부 모여서 신기한 겁니다. 저 요술상자 같더라고요. 신기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스마트폰도 4세대. 이것도 지금은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3,500만 이상이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한 두세 달 전에 통계라 지금은 3,700만, 4천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6세 이상 인터넷 이용 인구 중 3분의 1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굉장히 인생을 갖다가 단선적으로 생각했어요. 배우고 실패하고 실행해서 봉사하다가 수학하고 그 다음에는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모작이 아니라 3모작을 얘기를 하죠. 3모작. 결국 30세까지는 배우고 60세까지는 실천하고 그 다음 60세 이하는 봉사하는 것. 그래서 인생 90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하게 고민하시고 도전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대체로 아시는 얘기 같은데 우선 정치에서의 변화에서 보면은 리더십의 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초강대국이었어요. 소련과 같이. 근데 소련은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는 강국인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문화적 또는 정치적 으로는 밀려나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소위 EU, 유럽 국가연합이 미국과 대등하게 G2라는 대열에 섰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이 유럽연합을 밀어내고 G2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G5, G7, G8, 즉 대여섯 개의 몇 나라들이 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G20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G20. 대한민국도 끼었죠. 중견국이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중견국이라고 해서 뭐 남들이 대우해주면 나쁠 건 없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그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역시 이 엄청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정보 과잉, 이 사이버 쓰레기 참 미칠 일이죠. 여러 선생님들도 요사이 그냥 정보 과잉으로 하면 미칠 겁니다. 종이뿐만 아니라 특히 사이버상으로 들어오는 정보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도 우리가 현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NS라는 인간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는 기본적으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1차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나 친구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가는 그런 관계죠. 2차 집단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소위 이루어지는 집단, 뭐 회사 조직 같은 거. 그건 다 2차 집단입니다. 요새는 3차 집단이라는 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집단입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만났다가 또 없어지는 집단. 경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지식이 중요한 자본입니다. 소위 막스는 경제적 자본만을 얘기했지만 부르디에는 문화적 자본을 얘기했잖아요. 교육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회적 자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느냐. 믿을 만한 사람을 많이 주위에 가지고 있느냐.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시, 우리가 얘기하는 연줄망. 우리가 말하는 연줄망은 그런데 비교적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신뢰에 입각한 그러한 연결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이거. 우리 젊은 학생들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요. 요새 외롭죠. 집안에 애들이 없어. 집안에서 외롭고 밖에 나가서도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선배도 많이 사귀고 후배도 많이 사귀고 주위 동료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경제 이런 것은 또 이따 또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들이 많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코닥이죠, 코닥. 폴라로이드 카메라, 필름. 또 아직 뭐 9 to 5는 살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스마트 워크가 더 가속도가 붙으면 아마 이 9 to 5라는 개념도 약화될 겁니다. 전화번호 요새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전화기 하나 넣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 하나 얻으려면 그냥 열심히 가서 그냥 가져와야 돼요. 요새 이거 없어졌어. 필요가 없어요. 예? 자, 편지도 잘 안 쓰죠. 편지도 잘 안 쓰죠. 자, 인터넷으로 서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또 이 사실이 왜곡된다. 예? 사실이 없어져. 인터넷상에 잘못 떠도는 지식이 감염되다 보면은 사실을 호도한다. 이게 그런 문제들. 또 프라이버시도 없어지고 예의 바른 태도 없어. 악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얘기인데 미국의 소위 국가정보위원회에서 얘기한 거고 미국의 펜타곤에서 예측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겁니다. 경제력에서는 중국이 결국은 20-30년 지나면은 지금 중국의 경제력은 몇 해 전에 일본을 앞섰고 그다음에 독일을 앞서고 그다음에 일본을 앞서가지고 2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20년 지나면은 이제는 중국이 미국도 앞설 것이다. 아니 5년만 지나면 미국이 앞설 것이라는 게 IMF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소위 경제력이 미국과 유럽 지역을 능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그러나 패권에 관해서는 미국이 역시 강대국으로 자림할 것이다. 다만 흥미로운 건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이 유럽이나 일본, 러시아에 비해서는 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마약이나 테러 이런 조직 범죄가 창궐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펜타곤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결국 중국이 블랙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원, 식량 모두 빨아간다. 이게. 이런 면에서 보면 엄청난 이 인구의 증가 이것이 에너지와 식량 수요를 가져옴으로써 자칫하면 대재앙이 될 것이다. 중국은 사실은 한 20년만 전만 하더라도 저희에게 중국의 산업화는 필요한 저희 명제였습니다. 근데 중국의 지금 산업화는 어떻습니까? 날로 가속화되다 보니까는 우선 이제 기초 응용 분야에서도 우리를 따라잡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는 소위 저가품과 고기술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 있었다면은 그나마 중국의 물건을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기술력에서도 지금 우리를 따라잡고 있다. 삼성의 소위
삼성전자에 만드는 휴대폰이 지금 저가 폰에 의해서 소위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가품도 언제 밀릴지 모릅니다. 워낙 소비 시장이 크다 보니까 언제 기술 개발이 될지 모른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산업화를 하면서 환경 문제에 신경을 들쓰다 보니까 이 모든 산업공해가 다 한반도로 밀려간다. 이런 문제. 이건 중국이 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발전의 속도에 맞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피해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미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적인 것보다는 생존이라는 문제, 수자원, 환경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얘기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참 복지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기후가 차져가지고 결국 시베리아처럼 변할 것이다. 그럼 밑으로 내려온다. 또 아프리카 북부 한발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유럽으로 온다. 결국 지금 영국에서 나온 정보 보고서도 뭐냐면은 이제는 이 난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아도 그렇죠. 식수난으로 인한 난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는 다른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지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부자 나라들은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쇄국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세계화라고도 얘기하고 지구화라고도 얘기하고 전지구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쓰느냐? 전구화라고 씁니다. 전구화. 전지구화를 줄여서 전구화라고 쓴다. 이거는 지구화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몇 나라들의 관계라면 국제적입니다. 나라들 사이의 관계라면 국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 나라를 포함하게 되면 다국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괄하면은 초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포괄하는 게 아니라 지배한다, 총괄한다, 통제한다 그러면 글로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계적이라고 썼습니다. 편의상. 우리는 이제 소위 세계화라는 말을 지구화 대신에 선호하기 때문에 지구화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세계가 통째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세계를 나타내는 말, 월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놔두고 왜 글로브에서 글로벌라이즈를 가져왔냐? 월드라는 말은 갈라지는 말이다. 1세계, 2세계, 3세계. 갈라지는 말이다. 또 내세, 아드월, 또 현세, 디스월, 문화적 종교도 갈라지는 말이다. 그러나 이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글로브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문화적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뺏길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지구화다. 그러니까 세계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다. 이게 기회를 더 잘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위협을 방치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어진다. 저의 손자 들 때 가게 되면은 그때는 더 변화가 심할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은 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것을 지키면서 세계화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화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바뀌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가? 세계화가 나는 맞다. 세계화를 좋아하고 또 세계화가 될 것이다. 아니다. 세계화는 잘 안 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부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앞으로 안 남아있다고 하면 초세계화론자고, 정부가 그래도 중요하게 남아있을까 하면 회의론자고, 아니다. 정부가 남아있긴 한데 조금 그 기능이나 성격이 바뀔 것 같다. 입지가 약화될 것 같다 하면 변형론자입니다. 자,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고민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쌀 생산량이 많아서 자립도를 26%면 쌀 생산량을 빼면은, 쌀 보리를 빼면은 식량 자급률이 10%도 안 된다. 에너지 자급률은 3%밖에 안 된다. 이 환율 변동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1년에 150억 달러를 수입해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춥지 않으려면 600억 달러, 또 공장을 돌리면 600억 달러를 수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750달러, 1000억 달러는 수출해서 벌어와야 된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 이제는 소위 이 고령 사회, 소위 60세 이상의 인구가 소위 7%에서 14%가 되는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일본은 24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따 표에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2019년에 고령 사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9년입니다. 기록을 깨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저출산입니다. 인구가 2030년에 이따 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5,200만의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또 이제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순수 소위 뭐랄까 우리 대한민국의 순혈주의, 혈통주의를 강조할 수 없죠. 이런 문제. 또 특히 중요한 문제는 이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가계도 천조, 기업도 천조, 정부도 천조. 뭐 기업들이 장사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차이입니다. 대기업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대기업 중에서도 일부 대기업만 잘 되고 있는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왜 어려우냐?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소위 2008년도 경제 재정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결국 사람들이 전부 집을 사기 위해서 전부 낮은 금리로 집을 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담보로 해서 또 마음대로 소비를 한 겁니다. 근데 집값이 내려가니까 또 일자리가 끊어지니까 집값은 집값대로 못 갚고 그 다음에 빚진 거는 갚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된 거죠. 이런 문제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자, 이제 이거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얘기하는데요.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것을 하드 파워라고 소프트 파워는 인권, 문화, 민주주의 같은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드 파워는 이거 주목.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는 매력. 소프트 파워는 매력. 그다음에 이걸 합친 스마트 파워. 스마트 파워는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이렇게 신문만 조지면 안 되고 감싸 안지도 않고 또 웃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국력 순위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합쳐가지고 상당히 15위권에 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소위 2만 불 소득 2만 불 1인당 소득 2만 불을 달성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걸 25시 클럽이라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가입은 했죠. 이제 이상은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측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 골드만삭스는 소위 남한의 소위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이 합쳐지면은 물론 통일 비용이 한 2조 달러 정도에 듭니다만은 그러면은 2050년에 가게 되면은 한국은 GDP상 세계 2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장밋빛 얘기죠. 근데 삼성경제연구소는 그와 달리 만약에 우리가 나빠질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나빠질 경우를 가정해봤더니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2050년에 1인당 국민 초생산이 1990년대 중반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래 인구 추계 이제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는 떨어지게 돼 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이 소위 가임 연령대 15세부터 예를 들면 40세 사이에 평생 동안 애를 낳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1.3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1.19명으로 출산율에서도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율에서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이게 참 예전에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자 이랬잖아요. 응?
제가 그때 결혼을 안 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표창장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결혼했습니다. 근데 넷만 낳았으면 표창장을 받을 때 둘밖에 못 낳았어요. 자, 고령화는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66년에 3.3%였는데 1996년 말에 7%가 넘는 고령화로 진입해가지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제 기대 수명인데 이게 뭐 좋은 얘기죠. 오래 살 수 있다는 좋은 얘기고 아마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은 150년을 살 겁니다. 150년. 150년을 살 거예요. 싫지? 무섭지? 예? 100년도 지긋지긋한데 예? 지금 그냥 요새 하루하루가 지겹지? 예? 학교 다니느라고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교육이 문제입니다. 교육이. 자, 고령주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2010년대 중반부터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이 표를 보면은 이 부양비를 보면 됩니다. 부양비를. 자, 보세요. 이것이 15세 소위 부양비입니다. 이것이 60세 이상의 부양비.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 15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떡받치는 소위 비율.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노인이 적었다는 얘기지. 지금은 어때요? 거꾸로 젊은 사람은 적고 노인이 많다는 얘기. 특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 15세 이하의 인구 숫자를 60세 이상의 인구 숫자로 나눈 것이 고령화 지수입니다. 옛날에는 고령화 지수가 이게 이렇게 했잖아. 우리나라 인구가 젊었다는 얘기죠.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100을 이제 넘어서 2040년 되면 전부 노인 세상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문화주의인데 결국 이제 우리도 지금 해외에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현재 이주 노동자가 한 135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불법까지 합치면은 불법은 이렇게 잡히는데 150만이 넘는다고 보고 중국, 미국, 베트남으로 이주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들 분에서는 중국,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한 15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전체 이주민의 11.9%인 10만 명 정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소위 이주민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 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총 신청자 3,000명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200명밖에 안 돼. 인도적 체류가 130명 다 안 됐다. 세터민은 한 2만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년 통이기 때문에 유학생은 한 9만 명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다인종 사회냐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순혈주의를 말로는 포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서 특별히 대우를 해줘야 된다면 다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문화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꺼려한다. 그래서 무늬만 다문화라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다문화 다인종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용광로 모델 다 들어와서 섞이는 겁니다. 또 유럽처럼 샐러드바 모델 다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이제는 샐러드바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광로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근데 샐러드바로 가다 보니까는 과거에 그 한 몇 년 전에 소위 불란서 파리에 이슬람 모슬렘들이 거주하는 데서 폭동이 일어났듯이 이것이 주거지역 직업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불만이 누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이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소위 싫어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나 독일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극우적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혐오증이 있어서 폭행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는 같이 살기에는 넓은데 아직도 싸움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참 이게 장밋빛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뭐 인터넷 카페 텐인 데서 한번 나온 얘기인데, 이 우리 학생이 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이런 걸 인용했더라고요. 야, 이게 가능한 얘기냐? 나도 좀 따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지금 40대? 40대죠? 40대? 아파트 상가가 있고 자산이 30억 수준이네. 그 다음에 개인 블로그 활동은 연 책을 100권이나 읽어. 글도 쓰고 또 골프도 치고 이러네. 예? 20대 수준의 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 이게 믿어지. 이게 너무 장밋빛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하여튼 희망을 갖자는 데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나니까 한번 60세 떠난 거 봤더니 대학 교수 이건 뭐 저술 강의 활동 오케이. 재산이 70억 수준. 전원 주택 상황. 손자들과 함께 추워나 손자도 없는데. 예? 연사의 해외여행. 뭐 출장은 가는데 해외여행은 아닌데. 연 200권 독서. 요새 10권도 못 읽는데. 골프도 안 치는데. 몸은 요새 목욕탕 가면은 거울 치다 보면 창피할 정도로 근육이 빠졌는데. 자, 이게 하여튼 그러나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은 희망을 갖고 살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에서 14% 되는 게 소위 2019년, 20% 되는 게 2020년, 7%에서 14%인데 19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24년이 걸렸는데 기록을 신기록을 세운다는 거죠. 중국도 지금 고령화 속도가 많아져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중국도 25년이 걸릴 거로 돼 있어요. 특히 14%에서 28% 가는 데는 우리가 7년밖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앞으로 한 5년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된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외국 사람들을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500만 원 받아들여야 된다. 500만 원. 500만 명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결혼을 자꾸 해야 되는데 결혼은 안 하고 이게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직장 어렵지, 교육 어렵지, 집 마련하기 어렵지. 그렇다고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이 복지는 한번 얘기해야 돼. 복지. 동거인도 얘기해. 동거인.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 독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독신이. 물론 배우자 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녀와 사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고 기타가 늘어들고 있다. 이거는 비혼, 무혼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핵가족, 이 소위 대가족보다 중심에 섰습니다만 이제는 핵가족 중에서도 어떠냐? 이제는 오히려 혼자 사는 소위 가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복지 부담입니다. 복지 부담.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GDP 수준으로 해서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OECD 22% 평균 20%면 형편없는 거죠. 근데 계속 늘어오긴 했어요. 근데 60대에 필요한 월 생활비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28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기초연금 20만 원, 국민연금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후생연금, 개인보험, 재고용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을 해야지만 소위 나이 든 분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이제 중고등학교 교원들은 한 1, 2년 앞두고 명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연금이 깎입니다. 2년이 깎여요. 연금이 깎여요. 그래서 빨리 명퇴를 하죠. 지금 연금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정부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복지 비용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대 간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래에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간에 가면 조건실건 우리의 복지는 20% 정도에 접근할 것이다. 그러면 국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기업이 돈을 잘 벌든지 또 뭐 개인이 돈을 잘 벌든지 또는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닝머신에 위에 있다는 것이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아니, 복지 싫어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응?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이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이 소위 국민 부담률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접세, 간접세 합친 담세율에다가 소위 사회 보장으로 내는 돈까지 합친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회 복지 지출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생각하는 북구형과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낸다. 이렇게 많이 내고 복지를 잘 받는다. 그 다음에 독일이나 소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대륙형 국가들은 소위 세금을 북구보다는 적게 내지만 또 복지 혜택이 좋다는 것입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세금은 덜 내는데 혜택은 많다는 거예요. 영미학 국가들은 좀 못하고 우리는 90년, 2000년, 2009년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를 원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세금 내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직접세, 간접세 합친 담세율이 한 22%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위 지금 정부의 기조도 직접세는 안 높이고 간접세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직접세를 더 높여야 되겠죠. 근데 직접세를 또 너무 많이 높이는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 소득세는 높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높이지 않는다. 법인세를 높이면 또 기업이 또 도망가니까.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비중이 어떠냐? 아주 최상위 1%에 있는 사람은 번 거의 90%를 세금을 낸다. 믿어지지 않죠. 근데 불만이 없다. 그 다음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덴마크 같은 나라가 소위 이 노동시장도 유연하고 사회 안전망도 좋아서 북구 상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나라의 담세율은 어떠냐? 이 나라도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NP가 7만 불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받는 건 3만 5천 불밖에 안 된다. 그럼 이 나라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는 굉장히 가서 보면은 벌벌 떨고 살아요. 교통법규 위반하면 겁내고 차 안 끌고 나오려고. 이건 기름값이 비싸다. 이거는 기름값이 비싼 거는 소위 이것은 공해 유발이다. 좋지 않다. 또 완제차를 수입하면 200% 세금을 매긴다. 중고차는 좀 싸게 매기고 50% 정도. 차 타지 말라. 자전거 타고 다니라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 술값 세금이 엄청 붙여가지고 비싸다. 제가 스웨덴에 한번 가가지고 호텔에 야장을 풀고 동네 구경 나왔다가 맥주를 먹으러 갔는데요. 그래도 스웨덴 돈을 좀 받고 왔는데 한 4사람한테 맥주 3번 사주니까 돈이 없어지더라고. 그만큼 비싸더라고. 그러니까는 담배나 이런 것들, 뭡니까? 술 이런 건 세금을 높여 올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담배값 올리고 몇 번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안 됐죠. 야단이 나는 거죠. 술값, 소주값 올렸다도 야단 나는 거죠. 이런 것도 국민 합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 우리 의식, 문화, 관행이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그런 갈등. 그 중심에 있는 게 양극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니게스가 좀 좋아졌다 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와 하위 소위 10% 사이의 소득 격차가 상위 10%와 하위 90% 사이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문제. 그래서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10나라를 꼽으라고 그랬더니 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 좋아할 수 있는 나라. 근데 이민 가고 싶은 나라를 꼽으라고 그랬더니 싱가포르가 1위예요. 미국도 14위밖에 안 돼. 일본 33위, 중국이 42위. 우리보다 한국은 52위. 결국
이민이 안 오면은 인구가 줄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도 사실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데,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Everything would be fine. 모든 게 좋을 거다는 얘기 아닙니다. 조금만 잘 보면 벌금 낸다는 얘기예요. 벌금. 담배 꽁쳐버려도 벌금. fine. 벌금. 가래침 뱉어도 벌금. 그렇게 통제가 심한 나라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최저 생활할 수 있게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 자, 이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 줄 4개를 연속으로 해서 공학기를 지나가게 하려면 전부 요거를 그냥 여기서 풀고 그런다. 여기서 풀고 그런다. 그러지 말라.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도 풀 수 있다. 요렇게도. 이게 4개 아니야, 4개. 바깥으로 왜 못 나가? 그 안에서 맴돌지 말라는 거야. 또 요런 방법도 있다 이거야. 또 이런 방법도 있어. 돌려서 하는 방법. 또 더 좋은 방법은 뭐야? 왕창 구겨서 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하라는 데만 하지 말라 이거야. 또 제한 조건은 감히 바꾸지 못하는데 바꿔라 이런 거야. 또 생각하는 방법이 너무 작고 소극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는 기존관념을 버려라. 또 하지 않았던 것을 하라.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는 다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공부해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배운 것을 실천하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